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생물자원과학부 김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러브버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친구들 참 힘들게 산다. 그래서 곤충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사람과의 전쟁이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많은 개체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러브버그는 어떤 곤충인지, 언제부터 국내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는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것을 정말 익충으로 봐야 될지, 해충으로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러브버그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매스컴도 그렇고,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배포한 자료고요. 그리고 관공서 이런 데서도 많은 자료들을 배포했기 때문에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대발생은 사실 이례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BBC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인터넷만 보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좀 왜곡된 자료들도 있고 해서 좀 선별적으로 수용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 개통도는 파리목 전체에 대한 개통도인데 파리목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후에 이제 김주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모기도 파리에 속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러브버그도 역시 파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안테나를 잘 살펴보면요. 지금 이런 형태의 안테나, 그러니까 더듬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 종류의 안테나예요. 그런데 모기 종류의 안테나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요. 그리고 러브버그 역시 일반적인 파리에서 보이는 안테나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모기나 러브버그나 진화적으로 더 유형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야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러브버그, 붉은 등 우단 털파리가 우리나라에 근현종은 없는가? 다른 종들은 없는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잘 보면은 우단 털파리, 우단이라고 하는 거는 벨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등을 보면은 약간 벨벳 모양으로 부드러운 어떤 천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털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 그러니까 눈 근처뿐만 아니라 가슴 쪽에도 상당히 많은 털이 아주 빼곡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우단 털파리류 플리시아 속 이렇게는 우리나라에는 전체 4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종이 있었고 붉은 등 우단 털파리를 포함해서 이제는 4종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털파리류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충은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엽토, 낙엽 이런 데 안쪽에서 일종의 분해자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충 그리고 번데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러브버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붉은 등 우단 털파리, 파리목, 털파리과, 그리고 털파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성충 보면 온몸에 털이 빽빽하게 나 있는 모습에서 유래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6월 중순에서 7월 초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 영명에서는 마취플라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1900년대 초에 미국 남부 그리고 아메리카 쪽에서 같은 플리시아 속인데 이제 종은 다른 이런 종이 이때 발생을 해서 그래서 마취플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는요, 중국, 대만, 일본, 특히 오키나와 쪽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국내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 명확하게 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추적을 하는 그런 예상치인데요. 아마도 201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2018년쯤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은평구를 비롯한 북한산 주위에서 2022년에 대발생이 있었죠.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는 서울대 신승환 교수님 팀에서 한 2022년이고요. 유입 경로를 살펴보면은 아마도 처음에 이제 2022년에 많이 발생한 은평구, 그런데 그 전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인천 항만 쪽에서 유입이 돼서 이러한 분포들이 쭉 이어졌다가 2022년에
온도 조건이라든가 환경 조건이 맞으니까 북한산 근처에서 대발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민원 건수라든가 아니면 발생량 뭐 이런 것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익충이냐 해충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어떤 건 익충이고 어떤 건 해충이냐, 상당히 자의적인 표현일 수 있거든요. 나한테 피해를 준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곤충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익충이 되었다가 해충이 되었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면요, 어떤 종이든 그 종은 각각의 생태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태계 내에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충은 분해자로서 낙엽 등을 분해하고 그러다 보니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많은 이제 이익을 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익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충은 화분 매개를 일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을 내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제는 해충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해충의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면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곤충인데요. 농업곤충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농민분들께서 애써 지어놓으신 농산물을 가해를 하니까 이건 정말 해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기처럼 우리한테 병을 매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뉴슨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질병매개와는 상관없이 불쾌감, 불결함, 혐오감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불쾌곤충, 생활불쾌곤충, 그리고 딱 정해진 시기에 유행처럼 나온다 그래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도자료를 좀 보면은 러브버그에 대한 인식이 이제 해충 쪽으로 좀 많이 기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해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러브버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왜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 왜 제가 아까 사랑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리고 이 사랑의 결실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친구들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근데 잘 보면은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수컷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앞에 있는 게 암컷, 뒤에 있는 게 수컷이거든요. 이렇게 붙어 다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생식기를 보면 됩니다. 이쪽이 등 쪽 방향이고요. 이쪽이 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항문 부분이고 여기 뭔가 삐죽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 마치 자물쇠와 열쇠 같은 그러한 관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교접을 할 때 그 딱 맞아야지만 교접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특별한 돌기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돌기들은 바로 단단하게 붙잡는 거죠. 이것은 초파리에서 알려진 정자전쟁 이런 개념인데, 내 유전자를 최대한 암컷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무조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동차에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철에서도 보이고 지하철 안에서도 이렇게 성충들이 보입니다.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 밀도는 증가를 하고 퍼져나가고, 그러면 이것을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익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이것들을 보호를 해야 될까? 그런데 밀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제 점점 사람들과의 전쟁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사진 수업 시간에 참 많이 쓰는 사진인데요.
고추 잎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몇 종의 곤충이 보이시나요? 여기에는요, 적어도 4종의 곤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균형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한 종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천적이 가고, 여기서 보이는 진딧물도 2종입니다. 이 진딧물 간에서도 서로 경쟁과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은 자연 생태계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옆에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보호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 사람과 전쟁,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년에 더 많이 발생할까요? 네, 저는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아마도 충청권 혹은 경기 강원권 쪽으로도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올해 얼만큼 성충이 퍼져 나갔고, 그리고 그 성충들이 얼만큼 알을 낳고, 부화는 얼만큼 하고, 또 겨울은 얼마만큼 생존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살충제로 대량 방제, 이 부분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충제가 특정 지역에 뿌려지면은 그 안에 지금 당장은 살충제 때문에 뭐 러브버기 효과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살충제를 맞은 많은 동물들, 생물들은 그만큼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런 검증들이 없고 살충제를 사용한다는 건 조금 환경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살충제 저항성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환경,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곤충이 있다. 그럼 자기를 지켜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해독 효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독 효소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게 저항성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원균을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기작이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특정 병원균에 대한 방어기작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방어기작이 많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마치 항원에 대한 항체, 지금 맞는 항체 하나가 더 중요하지 항체 수가 몇 개이다. 이게 다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집에서 정말 급히 방제하고 싶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건데, 모기하고 근형 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했죠. 집에 보이는 모기약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을 뿌려서 방제하고 죽은 사체에서도 알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학생들도 저한테 참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네, 물을 뿌려서 성충은 일단 방제가 됐어요. 그런데 죽은 사체에서 알 나올 수 있습니다. 산란 다 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천적도 러브버그를 싫어하나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던데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것을 잡아먹냐 잡아먹지 않냐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이것은 1970년대 자료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진딧물 사진인데요. 이렇게 곰팡이처럼 핀 것 보이시죠? 이게 바로 백강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팡이로서 방제를 하는 사례 분명히 있었고요. 그 이외에 선충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면 거미류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배회성 거미, 그러니까 거미줄을 치지 않고 직접 가서 잡아먹는 거미들. 그런데 이러한 거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입에 맞지 않는다? 그럼 그냥 뱉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미줄을 치는 거미는 얘기가 다릅니다. 거미는 기본적으로 내장을 녹여서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갉아먹는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 집 왕거미에서 보다시피 일단 거미의 줄에 걸리면은 빨리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 러브버기 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먹기가 좀 꺼림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감아버리면은 이 친구들은 천적으로서 더 유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잡힌 것을 먹기 때문에 크게 배회성 거미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뭐 메뉴를 가린다 이런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천적, 특히 기생천적도 국내에 일부 존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저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체액이 산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파리목의 체액은 pH 7.0 주의입니다. 중성이죠. 오히려 장을 보면은 염기성이 더 커요. 염기성이어야지만 단백질을 분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바퀴벌레들도 보면은 이 혈림프 안에 페놀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의 자구책을 하는 거죠.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천적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